한국, 세계 초강대국 6위 등급. 지금 베를린 국방대학에서 전례 없는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교수가 단상에서 선언했어요. 우리가 한국군에게 배워야 합니다. 순간 보수파 교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200년 전통을 72년 역사 한국에게 굽히자는 건가? 1953년 전쟁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가 불과 72년 만에 독일 방산을 추월했습니다. 2024년 한국 170억 달러, 독일 140억 달러. 폴란드가 독일을 버린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5년을 기다릴 수 없었다. 왜 독일은 3일 만에 200년 믿음을 버렸을까요? 72년 전쟁 준비가 만든 속도의 비밀은 뭘까요? 그리고 나토 19개국이 지금 한국을 배우려는 이유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스 밀러입니다. 올해 58이고 베를린 국방대학에서 군사전략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군에서 대령으로 25년 복무한 뒤 2010년부터 이곳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죠. 한국과의 인연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토 합동훈련에서 한국군 참모 한 분과 일주일 함께 작전을 짰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솔직히 한국군을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게 됐지만요.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 연구실 창문으로 베를린의 차가운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동료 교수 한스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클라우스, 포브스 2025 강대국 순위 봤나? 한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포브스 홈페이지에 큰 글씨로 제목이 떠있더군요. 2025 세계 강대국 순위, 한국 6위 급부상. 화면을 아래로 내리며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영국, 5위 독일, 6위 한국, 7위 프랑스, 8위 일본. 한국이 우리 바로 뒤라고.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한스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것뿐이 아니야. 군사력 항목을 봐. 한국이 87.8점, 우리 독일은 얼마인지 알아? 저는 세부 항목을 클릭했습니다. 독일 군사력 점수는 52.3점이었어요. 한국보다 35점 이상 낮았습니다. 수출 항목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89.4점, 독일 67.2점.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군이 언제부터 우리보다 강했지? 그날 오전 10시 학장실에서 긴급 교수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2명의 교수가 긴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았어요. 학장 페터 슈바르츠 장군은 60대 중반으로 독일군에서 중장으로 예편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포브스 발표를 보셨을 겁니다. 페터 학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나토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군 전투체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학장님, 한국은 분단 국가이고 북한과 대치 중이라 병력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력에서 독일을 앞선다는 건 과장 아닙니까? 페터 학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클라우스, 그게 우리가 가진 편견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폴란드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폴란드 K전차 계약 사건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폴란드가 독일 레오파르트의 전차 대신 한국 K2 전차를 선택한 일이었죠. 독일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에 5년 납기를 제시했습니다. 페터 학장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3개월 만에 첫 10대를 보냈죠. 2024년까지 180대 중 54대를 완납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기간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했어요. 슈미트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그는 65세로 독일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어요. 학장님, 속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독일 전차의 품질과 내구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페터 학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폴란드는 급했어요.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5년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022년 폴란드 국방장관의 발언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독일은 약속만 한다. 당시 독일 언론이 크게 보도했던 말이었죠. 페터 학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토 사령부의 결정입니다. 다음 학기부터 우리 교육과정에 한국군 사례를 추가합니다. 신속 대응 체계라는 이름으로 정식 교재에 들어갑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슈미트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학장님, 이건 독일군 200년 전통에 대한 모욕입니다. 한국군은 1948년에 창설됐어요. 72년밖에 안 된 군대입니다. 우리 프로이센 전통은 18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밀러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62세의 그는 독일 통일 당시 현역 장교였어요. 학장님,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비정상적인 군사체제를 우리가 배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빠른 건 인정하지만 그게 우리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독일은 2차례 세계대전을 치렀고 나토의 핵심 회원국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일 뿐이죠. 페터 학장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여러분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였어요. 독일은 140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 방산이 한국에 밀렸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헤클러 앤드 코흐, 라인메탈, 크라우스 마파이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페터 학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클라우스, 자네가 3월에 한국에 가게. 제 이름이 불리자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 말입니까? 그렇네. 페터 학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자네가 2015년 한국군과 함께 훈련한 경험이 있지 않나. 3월 5일 출발이야. 일주일 일정으로 DMZ, 방산업체, 국방부를 방문하게.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해주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뭘 배우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독일 국방대학 교수가 72년 역사의 한국군을 연구하러 간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베를린 중심가가 보였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이 멀리 보이더군요. 독일의 역사, 독일군의 전통이 모두 이 도시에 새겨져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한국군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력 50만 명, 전차 2600대, 전투기 600대. 숫자는 확실히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독일군은 18만 명이지만 나토라는 든든한 동맹이 있습니다. 한국은 고립된 반도에서 홀로 싸워야 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 아내 잉그리드에게 말했습니다. 나 다음 달에 한국 간다. 잉그리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왜? 학교 명령이야. 한국군 전투체계를 연구하러.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냐? 잉그리드가 웃으며 말했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언제나 좋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군이 빠른 건 인정하지. 하지만 우리 독일군만큼 강하지는 않아. 일주일 다녀와서 그 사실을 보고서에 쓰면 돼.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2015년 한국군 참모와 함께 작전을 짰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분 이름이 박준혁 소령이었어요. 당시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독일군 장교들은 회의를 여러 번 거쳐 신중하게 결정했지만 박소령은 현장에서 즉각 판단했어요. 그때는 한국군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빠르지만 깊이가 없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제 편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2월 18일 밤 저는 포브스 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한국 6위, 독일 5위. 단 한 계단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면 알게 되겠지. 한국이 정말로 6위 자격이 있는지 말이야.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번 여행이 제 58년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줄 거라는 걸요. 출발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저는 한국 방문 준비를 하면서 독일군 역사 자료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72년 역사의 한국군이 200년 전통의 독일군보다 앞선다는 주장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저는 독일 연방군사문서 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포츠담에 있는 이곳에는 프로이센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독일군 기록이 보관돼 있어요. 제가 찾은 건 1810년 프로이센 군사 개혁 문서였습니다. 샤른호르스트와 그나이제나우가 주도한 개혁이었죠. 나폴레옹에게 패배한 뒤 프로이센군을 근대적 군대로 탈바꿈시킨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독일군의 참모본부 시스템이 시작됐어요. 이 시스템은 지금도 전 세계 군대가 벤치마킹하는 표준입니다. 저는 문서를 복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국 가서 이걸 보여줘야겠어. 우리 전통이 얼마나 깊은지 말이야. 다음 날, 저는 동료 교수 한스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대학 근처 작은 독일 식당이었어요. 슈니첼과 맥주를 시켰죠. 클라우스, 한국 가는 거 준비 잘 되고 있나? 한스가 물었습니다. 응. 자료는 충분히 모았어.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뭘 배우러 가는지 모르겠어. 한국군이 빠른 건 인정하지만 그게 전부잖아. 한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2022년 폴란드 사건도 결국 납기 문제였잖아. 품질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어.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는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어요. 한국 K2 전차는 실전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그나저나 폴란드 계약건 정말 아쉬웠어. 한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으면 됐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빨리 움직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시스템이 그래. 독일은 모든 걸 철저하게 검토하고 승인받아야 해. 그게 우리 방식이지. 맞아. 한스가 동의했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게 독일 방식이지.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한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 독일 방산업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122억 달러, 약 17조 원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K2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문이었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납품 속도였습니다. 계약 후 3개월 만인 2022년 12월, 첫 10대가 폴란드에 도착했어요. 독일 라인메탈은 아직 폴란드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2024년까지 한국은 180대 중 54대를 완납했죠. 30%를 2년 만에 이행한 겁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블라슈차크의 말이 독일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독일은 약속만 합니다. 독일 방산업계는 발칵 뒤집혔지만 반박할 근거가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2025년 2월 23일 월요일, 저는 베를린 국방대학 도서관에서 한국군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영어로 된 한국군 교리 매뉴얼이 있더군요. 2020년 발행된 자료였어요. 책을 펼치자마자 눈에 띈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72년간 단 하루도 휴전하지 않았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휴전협정은 1953년에 맺어졌는데 휴전하지 않았다니.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이해가 됐습니다. 휴전은 전쟁의 종료가 아니라 전투의 중단일 뿐이다. 한국군은 72년간 전쟁 준비 상태를 유지해왔다. 북한군 70만 명이 DMZ 북쪽에 배치돼 있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저는 독일군과 비교해봤습니다. 독일은 1955년 연방군이 창설된 이후 나토 우산 아래에서 70년을 보냈어요. 냉전 시대에도. 미군과 영국군이 독일 땅에 주둔하고 있었죠. 실제 전쟁 위협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전선은 한국군이 지켜야 했어요. DMZ 248km를 72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경계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한국군이 72년간 전쟁 준비 상태였대. 잉그리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거야? 기술적으로는 그래. 휴전일 뿐 종전이 아니거든. 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군 70만 명이 국경 너머에 있어. 독일로 치면 폴란드 국경에 러시아군 70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 거랑 같아. 잉그리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정말 위험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강한 건 아니잖아. 독일군은 나토의 일원이고 유럽 최대 육군 국가야. 한국은 그냥 방어만 하는 군대일 뿐이지. 2025년 2월 28일, 출발 5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패터 학장을 만나러 갔어요. 학장실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게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장님, 한국 일정 최종 확인하러 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패터 학장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3월 6일 DMZ, 7일 현대로템, 8일 방위사업청, 9일 예비군 훈련장. 좋아. 학장님, 솔직히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뭘 배워야 하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패터 학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클라우스, 자네는 독일군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술만으로 전쟁을 이기나? 패터 학장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2차 대전 때 우리 독일군의 기술력은 연합군보다 앞섰네. 타이거 전차 V 로켓, 제트 전투기까지 있었지. 그런데 왜 졌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산 속도와 물량이었네. 패터 학장이 답을 줬어요. 미국은 한 달에 전차 1000대를 만들었어. 우리는 100대를 만들었지. 품질은 우리가 나았지만 숫자가 달랐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에 가서 보게. 패터 학장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빠르게 움직이는지, 왜 72년간 전쟁 준비를 멈추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게. 저는 학장실을 나오며 무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 자존심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독일군이 최고라는 믿음, 한국군은 빠르지만 깊이가 없다는 편견. 이 모든 게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3월 4일 화요일, 출발 하루 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싸면서 1810년 프로이센 군사개혁 자료를 다시 꺼내봤어요. 200년 전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한국에 가면 뭘 보게 될까? 정말로 우리보다 앞선 걸 발견하게 될까?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2015년 박준혁 소령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독일군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한국군은 전쟁을 기다립니다. 당시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 조금씩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아침, 저는 베를린 테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는 오후 1시 출발이었어요. 11시간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게 될 겁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지막으로 독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베를린의 차가운 겨울 하늘이 회색빛이었어요. 제 마음도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뒤면 알게 되겠지. 한국이 정말 유기 자격이 있는지.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58년을 살면서 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독일군 대령 출신 국방대학 교수로서의 자부심이 시험받고 있었죠.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빠른 건 인정하겠어. 하지만 우리 독일이 더 강해. 전통과 경험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저는 편견을 안고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편견이 72시간 안에 완전히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5년 3월 6일 목요일 오전 9시, 저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 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짧게 잤어요.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였지만 일정은 바로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연락장교가 저를 맞았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군 소령이었어요.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교수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박준혁 소령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소령님? 2015년 나토 훈련 때 그 박준혁?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예, 맞습니다. 10년 만이네요. 반가웠습니다. 10년 전 그는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독일군 장교들을 놀라게 했던 사람이었죠. 지금은 국방부 국제협력과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군용 차량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판문점까지는 약 1시간 거리였어요. 차가 북쪽으로 향하는 동안 박소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DMZ는 비무장지대라는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곳입니다. 1953년 7월 27일 이후 72년간 단 하루도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북쪽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박소령의 말은 달랐습니다. 72년 동안 매일매일 북한군 70만 명이 저 너머에 있다는 걸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GP 감시초소에는 24시간 병력이 배치돼 있고 전방사단은 항상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합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35년간 평화를 누렸어요. 냉전 시대에도 실제 총격전은 없었죠.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우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낄 수 있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물리적으로 느껴졌죠. 저기가 군사분계선입니다. 박소령이 콘크리트 선을 가리켰습니다. 저 너머가 북한이에요. 800m 거리에 북한군 초소가 보이실 겁니다. 저는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북한군 초소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쌍안경으로 관찰하는 북한군 병사의 얼굴까지 보일 정도였습니다. 800m. 독일로 치면 베를린 중앙역에서 국회의사당 거리였어요. 저들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24시간 감시 중입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실제 대치 상황이었죠. 오후 1시, 우리는 GP 감시초소로 이동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병사 2명이 교대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2시간 근무, 4시간 대기를 반복합니다. 이병 김민수가 답했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2시간이 한계입니다. 온도계는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정도였죠. 북한군도 저렇게 근무합니까? 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72년간 이렇게 서로 지켜보며 살았습니다. 800m 거리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감시하는 살.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우리는 제2땅굴로 갔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위해 판 땅굴이라고 했어요. 지하 50m에서 73m 깊이로 파여 있었습니다. 땅굴 안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죠. 500m쯤 걸어 들어가자 막힌 지점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군사분계선입니다. 한국군이 콘크리트 벽을 쌓아서 막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을 만졌습니다. 이런 땅굴이 몇 개나 됩니까? 발견된 것만 4개입니다. 북한 망명자 증언에 따르면 20개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20개. 지하로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20개나 된다는 뜻이었어요. 오후 5시 전방 사단 지휘소에서 준장이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저희 사단은 병력 1만 5천 명이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합니다. 72년간 그래왔습니다.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상대입니다. 1968년 청와대 습격,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언제 도발할지 모릅니다. 독일군과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준장이 답했어요. 독일군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한국군은 전쟁이 내일 올 거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게 72년간의 차이입니다. 저는 2015년 박소령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에는 이해 못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저녁 7시 박소령이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야간 GOP 근무를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밤 8시, 완전히 어두워진 DMZ는 낮과 완전히 달랐어요. 병사가 야간 투시경을 건네줬습니다. 세상이 초록빛으로 보였어요. 800m 넘어 북한군 초소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들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저들이 우리를 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2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북한군 초소를 감시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72년간 한국군은 이렇게 매일 밤 서 있었어요. 2시간 교대로 365일, 72년간. 26,280일. 63만 720시간. 단 1시간도 쉬지 않고 북한군을 감시했습니다. 밤 10시, 교대 시간이 됐습니다.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한국군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독일군은 나토 우산 아래서 70년간 평화를 누렸어요. 한국군은 72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 준비를 해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건 밤 11시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800m 거리의 북한군. 2시간 교대 보초. 72년간의 긴장. 20개 땅굴. 이게 차이구나.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독일군은 안전한 곳에서 전쟁을 공부한다. 한국군은 전쟁터에서 산다. 72년간. 첫날부터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이 빠른 이유를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전쟁이 내일 올 수도 있으니까요.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아침 7시, 저는 호텔 로비에서 박소령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창원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죠. K2 흑표 전차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2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을 출발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소령이 자료를 꺼냈어요. 교수님, 2022년 폴란드 계약 기억하시죠? 예, 물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죠. 그때 폴란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박소령이 물었습니다. 납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박소령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독일 라인메탈은 5년 납기를 제시했습니다. 현대로템은 3개월의 첫 배치를 약속했죠. 폴란드는 급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였으니까요. 저는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2022년 7월 계약, 2022년 12월 첫 10대 인도. 정확히 5개월이었어요. 5개월 만에 10대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 그것도 해상 운송기간 포함입니다. 실제 생산은 3개월 만에 끝났어요. 저는 독일 레오파르트 2 생산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계약부터 인도까지 평균 5년에서 7년이 걸렸어요. 승인 절차, 부품 조달, 품질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철저했죠. 오전 10시, 우리는 창원 현대로템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공장 입구에서 팀장 한 분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클라우스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생산팀 김철수 팀장입니다. 우리는 공장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K2 전차들이 조립 라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3교대 24시간 풀가동 시스템입니다. 김 팀장이 설명했어요. 긴급 주문이 들어오면 주말에도 쉬지 않습니다. 저는 독일 공장과 비교했습니다. 독일 라인 메탈은 2교대 16시간 가동이었어요. 주말은 무조건 쉬었죠. 노동법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게 독일 방식이었습니다. 연간 몇 대를 생산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평상시에는 50대 정도입니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는 100대 이상 가능합니다. 김 팀장이 답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연간 30대에서 40대 수준이었어요. 한국은 그 2배 이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김 팀장이 생산 라인을 가리켰습니다. 부품 표준화입니다. 모든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공급망이 30분 거리에 있어요. 독일은 부품을 유럽 전역에서 조달하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2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부품을 가져왔습니다. 품질은 최고였지만 시간이 걸렸죠. 2022년 폴란드 계약 때 어떻게 3개월 만에 만들었습니까?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팀장이 웃었어요. 밤을 샜습니다. 엔지니어, 노동자, 관리자 모두가 공장에서 먹고 자며 일했죠.
북한이 공격하면 폴란드처럼 우리도 3일 내에 전차가 필요합니다. 5년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북한 72년간 전쟁 준비. 어제 DMZ에서 본 긴장감이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조립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 전차가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어요. 노동자 3명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 전차는 어디로 갑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폴란드입니다. 김 팀장이 답했어요. 2024년까지 54대를 보냈고 2025년 안에 30대를 더 보낼 예정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만에 84대, 180대 계약의 거의 절반을 완료하는 거였어요. 독일은 같은 기간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전차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김 팀장이 자료를 꺼냈어요. 성능은 비슷합니다. 레오파르트 EA7과 K2. 흑표는 화력, 방어력, 기동성에서 거의 대등해요. 차이는 가격과 납기입니다. 자료를 보니 명확했습니다. 레오파르트 EA7 가격은 대당 900만 유로, K2 흑표는 850만 달러였어요. 비슷한 가격이었죠. 하지만 납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일 5년, 한국 1년. 폴란드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박소령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독일은 약속만 한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인으로서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죠. 오후 1시, 우리는 공장 회의실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 팀장이 2024년 수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였습니다. 독일은 140억 달러였죠. 처음으로 한국이 독일을 추월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독일이 앞섰어요. 하지만 2024년에 역전됐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21 장갑차가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로 팔려나갔죠. 왜 갑자기 수출이 늘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김 팀장이 답했어요. 유럽 국가들이 깨달았죠. 전쟁은 예고 없이 옵니다. 5년을 기다릴 수 없어요. 한국 무기는 1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독일 방산업계를 떠올렸습니다. 크라우스 마파이, 라인메탈, 헤클러앤드코흐. 모두 세계적 기업들이에요. 기술력은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느렸습니다. 승인 절차, 품질 검사, 수출 허가까지 모든 게 복잡했어요. 독일 시스템의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관료주의입니다. 독일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려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완벽보다는 빠르게. 72년간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후 3시, 우리는 공장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며 저는 박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소령님, 한국이 독일을 추월한 건가요? 박소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추월이 아닙니다. 방향이 다른 겁니다. 독일은 품질 중심, 한국은 속도 중심이에요. 21세기 전쟁은 속도가 승부를 가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24시간 가동 중이라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베를린 페터 학장에게 보고 이메일을 썼습니다. 학장님, 제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빠른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빨라야 했던 겁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3개월 만에 만들어진 K2 전차와 5년을 기다리는 독일 레오파르트가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느린 게 아니라 안전했던 거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나토 우산 아래서 70년간 여유가 있었어. 한국은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야.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 저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건물이 눈앞에 보였어요. 박소령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한국방산이 빠른 진짜 이유를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서 방사청 국장 한 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클라우스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획득사업국 이상훈 국장입니다.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국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교수님, 한국방위사업청은 2006년에 설립됐습니다. 독일과 가장 큰 차이는 신속획득 체계입니다. 화면에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무기 획득 절차를 비교한 거였어요. 독일은 평균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이 국장이 설명했어요. 기획, 예산 승인, 입찰, 계약, 생산, 납품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죠. 한국은 긴급 전력 소요 시 6개월 안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6개월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전쟁 준비 때문입니다. 이 국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북한이 내일 공격하면 1년 후에 무기가 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폴란드 계약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3월 15일 폴란드가 한국에 긴급 문의를 했어요. 4월 30일 계약 초안 완성, 7월 27일 정식 계약. 5개월 만입니다. 저는 독일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독일은 긴급 상황에도 최소 2년은 걸렸어요. 국회 승인, 예산 배정, 입찰 공고, 평가까지 복잡한 절차가 있었죠. 독일은 왜 느립니까? 이 국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민주적 절차 때문입니다. 국회가 모든 계약을 검토하고 납세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죠. 부패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독일은 평화시대의 절차를 따릅니다. 한국은 전시대응 절차를 따르죠. 화면에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방사청, 국방부, 합참, 청와대가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72시간 내에 결정이 납니다. 이 국장이 설명했어요. 국방부가 전력 소요를 제기하면 방사청이 즉시 검토하고 대통령이 승인합니다. 독일은 몇 개월 걸립니까? 최소 6개월입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국장이 다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K9 자주포 이야기를 해보죠. 화면에 K9 사진이 떴습니다. 155mm 자주포였어요. K9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입니다. 10개국 이상이 도입했죠. 독일 PGH-2000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독일 PGH-2000 가격 700만 유로, 납기 4년. 한국 K9 가격 350만 달러, 납기 1년 전은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가격은 절반, 납기는 4분의 1이었어요. 성능은 어떻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이 국장이 답했어요. 사거리 40km, 분당 6발 발사. PGH-2000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2024년 노르웨이가 선택한 건 K9이었죠. 저는 2024년 노르웨이 계약을 기억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었어요. 노르웨이는 나토 회원국인데 독일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죠. 노르웨이가 왜 K9을 선택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납기 때문입니다. 이 국장이 답했어요. 독일은 2028년에나 인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2025년에 줄 수 있다고 했죠. 3년 차이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독일 방산의 고질적 문제였어요. 품질은 최고지만 느렸습니다. 오후 1시, 우리는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국장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 무기가 독일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력은 독일이 앞서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빠릅니다. 그게 21세기 전쟁의 핵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 국장이 말을 이었어요. 러시아는 3일 만에 키이우를 점령하려 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5년 뒤에 받았다면 이미 나라가 없었겠죠.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우크라이나가 증명했어요. 독일 시스템의 문제는 뭡니까? 이 국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화에 익숙해진 겁니다. 독일은 70년간 나토 우산 아래 있었어요. 긴급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죠. 그래서 시스템이 느린 겁니다.
정확합니다. 이 국장이 동의했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72년간 북한 70만 대군이 50km 거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평화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합니다. 오후 3시, 이 국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방산 수출 순위였어요. 1위 미국 550억 달러, 2위 러시아 210억 달러, 3위 프랑스 180억 달러, 4위 한국 170억 달러, 5위 독일 140억 달러.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30억 달러 차이로 앞질렀어요. 5년 전만 해도 한국은 10위권이었습니다. 이 국장이 말했어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모든 게 바뀌었죠.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박소령과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과천 하늘이 맑았어요. 소령님, 한국이 정말 독일을 추월한 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소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교수님, 추월이 아닙니다. 독일은 평화의 길을 가고 있고 한국은 생존의 길을 가고 있어요.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독일은 70년간 안전했고 한국은 70년간 위험했습니다. 그 차이가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베를린 동료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여러분, 한국 방산이 빠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72년간 전쟁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72년간 평화를 누렸고요. 그게 시스템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이 도시는 북쪽 50km 거리에 70만 대군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안전해서 느렸고 그들은 위험해서 빨랐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세계가 한국의 속도를 원하고 있어. 2025년 3월 9일 일요일 아침 8시, 저는 경기도 포천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일요일인데도 훈련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박소령이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예비군 동원 훈련입니다. 한국 남성은 전역 후에도 8년간 예비군으로 복무해요. 저는 훈련장을 둘러봤습니다. 30대에서 40대로 보이는 남성들이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민간인 옷차림이 아니었죠. 저분들이 모두 민간인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예.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입니다. 박소령이 답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군인입니다. 예비군 대대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령이었어요. 클라우스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는 예비군 15대 대장 김태훈 중령입니다. 우리는 훈련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500명의 예비군이 정렬해 있었어요. 김 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8시간 훈련을 받습니다. 사격, 화생방, 응급처치, 행군까지요. 전시가 되면 48시간 내에 부대로 집결해야 합니다. 48시간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 전쟁이 나면 이틀 안에 전투 준비를 마쳐야 해요. 김중령이 답했어요. 저는 독일과 비교했습니다. 독일 예비군은 형식적 존재였어요. 실제 전투 투입은 불가능했죠. 연간 훈련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실제로 전투 가능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김중령이 한 예비군을 가리켰습니다. 저분은 삼성전자 부장입니다. 40세예요. 하지만 K2 소총 사격은 제 부하 현역 병사보다 나을 겁니다. 우리는 사격장으로 갔습니다. 예비군들이 엎드려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사격 지휘관이 구령을 외쳤습니다. 조준, 발사, 탕탕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표적을 확인했어요. 대부분 명중이었습니다.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저 삼성 부장님, 10발 중 9발 명중입니다. 20년 전 전역했지만 매년 훈련받아서 실력이 유지돼요. 저는 놀랐습니다. 20년 전 전역한 사람이 여전히 사격을 잘한다니요. 독일 예비군은 어떻습니까?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훈련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전투 투입은 생각하지 않아요. 김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전 국민이 군대예요.
현역 50만 명, 예비군 300만 명. 합치면 350만 명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남성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투 가능한 겁니다. 독일은 현역 18만 명이 전부였어요. 오전 11시, 우리는 화생방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예비군들이 방독면을 쓰고 있었어요. 저분은 30대 IT 개발자입니다. 김중령이 한 예비군을 가리켰어요. 5년 전 전역했지만 방독면 착용은 30초 안에 끝냅니다. 저는 그 예비군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30초도 안 걸렸어요. 숙련된 동작이었죠. 왜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김중령이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북한이 화학무기를 5,000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서울에 화학 공격이 올 수 있어요. 그때 방독면 못 쓰면 죽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오후 1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예비군들이 야전 식량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한 예비군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 하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치킨집 운영해요.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37세이고 예비군 6년 차입니다. 훈련이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죠. 그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해야죠. 북한이 쳐들어오면 제가 싸워야 하니까요. 제 가족이 서울에 있어요.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죠. 독일은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독일은 예비군 훈련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부럽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북한이 있어서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북한 70만 대군이 50km 거리에 있는 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후 3시 대전차 로켓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예비군들이 판저파우스트를 들고 있었어요. 저분은 40대 공무원입니다. 김중령이 말했어요. 15년 전 전역했지만 대전차 로켓은 여전히 잘 쏩니다. 저는 그 공무원을 지켜봤습니다. 로켓을 어깨에 메고 조준하고 발사했어요.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전시가 되면 저분도 전선에 투입됩니다. 북한 전차를 막아야 하니까요. 저는 독일 예비군을 떠올렸습니다. 독일 예비군은 대전차 로켓을 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 예비군과 독일 예비군의 차이가 뭡니까?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독일 예비군은 상징입니다. 한국 예비군은 실전 부대예요. 김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72년간 전쟁 준비를 해왔어요. 예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5시 훈련이 끝났습니다. 예비군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전쟁이 나면 48시간 내에 군인이 되는 사람들이었죠. 차에 타며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군의 진짜 힘을 보셨습니까? 예. 저는 답했어요. 현역 50만 명이 아니라 350만 명이군요. 정확합니다. 박소령이 말했어요. 독일은 현역만 계산하죠. 한국은 전 국민이 군대입니다. 그게 72년간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저는 독일군을 떠올렸습니다. 독일 병력 18만 명. 예비군은 형식적 존재.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실질적 병력 350만 명. 모두 전투 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지난 3일을 정리했습니다. DMZ에서 72년 긴장을 봤어요. 현대로템에서 3개월 생산을 봤죠. 방사청에서 6개월 계약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비군 350만 명을 봤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생존이 걸린 나라. 72년간 전쟁을 준비한 나라. 전 국민이 군대인 나라. 독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일은 평화에 익숙했고 한국은 위기에 익숙했어요. 그 차이가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베를린으로 돌아갑니다. 동료 교수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국군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하면 믿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 도시는 72년간 전쟁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저는 베를린 국방대학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12명의 교수가 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페터 학장이 제 옆에 있었죠. 클라우스, 한국 방문 보고를 시작하게. 페터 학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3일간 찍은 사진들과 자료가 화면에 떴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한국군에게 배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DMZ 사진이었어요. 3월 6일, 저는 판문점에 갔습니다. 북한군과 800m 거리에서 대치하는 현장을 봤죠. 72년간 단 하루도 긴장을 풀지 않은 군대를 목격했습니다. 밀러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불행한 일이지만 실력과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72년 긴장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현대로템 공장 사진이었어요. 3월 7일, 창원 현대로템을 방문했습니다. K2 전차 생산 라인을 봤죠. 24시간 3교대 풀가동입니다. 연간 100대 이상 생산 가능해요. 슈미트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클라우스, 우리 라인 메탈도 훌륭하지 않나? 품질은 우리가 앞서 있어. 품질은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속도가 문제입니다. 2022년 폴란드 계약 기억하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픈 기억이었죠.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폴란드는 급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요. 독일은 5년 납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3개월 만에 첫 10대를 보냈어요. 2024년까지 54대를 완납했죠. 우리는 같은 기간 계약조차 못했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클라우스, 자네 한국에 매수당한 건가? 독일 육군사관학교 200년 전통을 한국에게 굽히자는 건가?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슈미트 교수님, 전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슈미트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방사청 데이터였어요. 독일은 70년간 나토 우산 아래 있었습니다. 평화에 익숙해졌죠. 한국은 72년간 북한 70만 대군과 50km 거리에서 살았어요. 전쟁 준비가 일상이었습니다. 밀러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뭘 배우자는 건가? 우리가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는 건가? 아닙니다. 저는 답했어요. 신속 대응 체계를 배우자는 겁니다. 한국은 긴급 상황 시 6개월 안에 계약이 가능해요. 우리는 5년 걸립니다. 한스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클라우스, 구체적으로 뭘 바꾸자는 건가? 저는 준비한 제안서를 띄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긴급 획득 절차 신설. 둘째, 방산업체와의 상시 협력 체계. 셋째, 예비군 실전 훈련 강화. 슈미트 교수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하자고. 200년 전통을 버리자고.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 2024년 우크라이나가 선택한 무기가 뭡니까? 슈미트 교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독일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한국 K9 자주포였어요. 우크라이나도 급했거든요. 러시아가 매일 공격하는데 5년을 기다릴 수 없었죠.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2024년 방산 수출 순위입니다. 한국 4위 170억 달러, 독일 5위 140억 달러.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슈미트 교수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예비군 훈련 사진이었어요. 3월 9일, 저는 한국 예비군을 봤습니다. 40세 회사원이 K2 소총으로 사격했어요. 20년 전 전역했지만 여전히 명중률이 높았죠. 독일 예비군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실질 병력은 350만 명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현역 50만, 예비군 300만. 모두 48시간 내 전투 투입 가능합니다.
독일은 현역 18만 명이 전부예요. 페터 학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클라우스, 자네 제안을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2025년 9월 학기부터 한국군 신속 대응 체계를 정식 교재로 추가하자는 겁니다. DMZ 대치, 신속 획득, 예비군 시스템을 나토 표준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슈미트 교수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독일 군사교육의 모욕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폴란드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 독일은 약속만 한다. 슈미트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모욕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현실입니다. 21세기 전쟁은 속도가 승부를 가릅니다. 우리가 5년 걸리는 동안 한국은 1년 만에 끝냅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어요. 밀러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미군이 우릴 지켜줘요.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우리는 70년간 미군에 의존했어요. 자력 방위 능력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미군이 있어도 스스로 싸울 준비를 했죠. 한스 교수가 물었습니다. 클라우스, 자네 정말로 한국이 독일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방향이 다른 거예요. 독일은 평화시대의 군대, 한국은 전쟁 준비 시대의 군대입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식 군대를 원하고 있어요. 페터 학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클라우스 제안에 찬성하는 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페터 학장, 한스 교수, 그리고 3명의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5명이었습니다. 반대하는 분? 슈미트 교수와 4명의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권? 3명이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페터 학장이 선언했습니다. 찬성 5, 반대 5, 기권 3. 동수입니다. 학장인 제가 결정권을 갖습니다. 클라우스 제안을 승인합니다. 슈미트 교수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밀러 교수도 따라 나갔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페터 학장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클라우스, 자네 용기 있었네. 페터 학장이 말했어요. 학장님, 제가 본 걸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답했어요. 9월부터 한국군 사례가 정식 교재로 들어가네. 자네가 첫 강의를 맡아주게. 페터 학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 야경이 보였어요. 독일의 평화로운 하늘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우크라이나가 증명했어요. 전쟁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걸요. 한국은 72년간 그걸 알고 살았습니다. 독일은 이제야 배우기 시작했어요.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저는 베를린 국방대학 대강의실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강의실에는 80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고, 뒷자리에는 나토 19개국에서 온 참관인 30명이 자리했습니다. 페터 학장이 제 옆에서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군 신속대응 체계 강의가 시작됩니다. 클라우스 밀러 교수가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단상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특별 강사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한국군 박준혁 소령입니다. 박소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보는 얼굴이었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72년 전쟁 준비가 만든 군사혁명에 대해 배웁니다. DMZ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학생들이 집중했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한국 DMZ를 방문했습니다. 북한군과 800m 거리에서 대치하는 현장을 봤죠. 72년간 단 하루도 긴장을 풀지 않은 군대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72년이면 거의 100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긴장을 유지합니까? 박소령이 답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북한군 70만 명이 50km 거리에 있어요. 긴장을 풀면 죽습니다. 학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현대로템 공장 사진이었어요. 한국방산의 비밀은 속도입니다. 3개월 만에 전차 10대를 생산할 수 있어요. 독일은 5년 걸립니다.
뒷자리에 앉은 프랑스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품질은 어떻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하지만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증명했죠. 강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DMZ 대치, 신속 획득, 예비군 시스템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토 참관인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영국 준장이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교수, 우리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이탈리아 대령도 거들었어요. 이탈리아 국방대학에서도 교재로 쓰겠습니다. 프랑스 대령이 물었습니다. 한국과 직접 협력이 가능합니까? 박소령이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나토와 협력을 환영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패터 학장실을 방문했습니다. 학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클라우스, 자네가 옳았네. 나토 19개국이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학장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답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2025년 8월, 폴란드가 추가로 K2 전차백대를 계약했어요. 노르웨이는 K9 자주포 24문을 주문했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2025년 10월 5일,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패터 학장과 함께 참석했어요. 회의에서 나토 사무총장이 발표했습니다. 나토는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합니다. 신속 대응 체계를 나토 표준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19개국 국방장관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박소령도 함께 있었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소령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한국군이 나토에 알려졌어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한국군이 이룬 거예요. 2025년 11월, 저는 한국국방대학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방문 예정이었어요. 베를린 국방대학과 한국국방대학교의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였죠. 2025년 12월 17일, 저는 연구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겨울 하늘이 보여요. 9개월 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었죠. 그때 저는 편견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빠르지만 깊이가 없다. 독일군이 더 강하다. 하지만 3일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DMZ에서 72년 긴장을 봤어요. 현대로템에서 3개월 생산을 봤죠. 방사청에서 신속 시스템을 배웠고 예비군에서 350만 전투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6위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증거였어요. 1953년 전쟁 폐허에서 72년 만에 이룬 기적이었죠. 독일은 70년간 평화에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은 72년간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 차이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토가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속도, 한국의 시스템, 한국의 생존 본능을요. 2026년 봄 베를린 국방대학은 한국 군사시설 탐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20명의 학생이 DMZ, 현대로템, 방사청,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할 거예요. 제가 9개월 전 걸었던 그 길을 학생들이 걷게 됩니다. 오늘 아침 게시판에 공고가 붙었습니다. 2026년 봄학기 한국 군사시설 탐방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1시간 만에 50명이 신청했어요. 20명 정원이 순식간에 찼죠. 독일 학생들이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72년 전쟁 준비가 만든 시스템을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이 글을 마무리하며 생각합니다. 한국 6위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숫자가 아닙니다. 순위도 아니에요. 불가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원도 없고 전쟁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나라의 기록이죠. 독일이 배워야 할 건 무기가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72년간 하루도 쉬지 않은 긴장, 그게 한국을 만들었어요. 나토 19개국이 지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요. 모두가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선택권이 없었던 겁니다. 빠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72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베를린의 평화로운 하늘이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한국은 72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배우기 시작했어요. 포브스가 한국을 6위로 평가한 건 정확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의미로 봤을 때요.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이룬 나라였습니다. 58년을 살며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보는 것.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 그게 독일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6위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72년간 하루도 쉬지 않은 긴장이 만든 결과였어요. 독일 교수가 3일 만에 200년 전통을 바꾼 이유, 이제 아시겠죠? 생존이 걸린 나라와 평화에 익숙한 나라의 차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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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